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일요일 오전 9시 37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전번에 이어가지고 또 계속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전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듯이 이광수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추적할 때마다 변장을 해가지고 위기를 벗어났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광수는 변장하는데도 상당한 재능이 있었나 봅니다. 1919년 4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설립에 참여하였고 임정공보국장으로 임정의 기관지인 독립신문 사장을 겸하며 임시정부의 선전 활동을 담당했다. 그러니까 이광수가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공보국장을 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임정의 이 독립기관지 임정의 기관 신문이었던 독립신문 사장을 겸하며 임시정부의 선전 활동을 담당했다. 또한 겸임 독립신문 주필과 신한청년단 기관지 신한청년 주필로도 활동하였다. 상하이에 와서 그는 다시 홍명희를 만났다. 전번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홍명희는 북으로 넘어갔다. 북으로 월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홍명희는 김일성이가 홍명희를 참 아꼈는데요. 김일성이가 남로당 일파를 박헌영 남로당 일파를 다 숙청할 때 그런 때도 홍명희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명희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제 북한 땅에서 수를 다해서 죽었는데요. 홍명희 딸이 김일성이의 성놀이개를 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간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검증이 안 된 얘기죠. 그렇다는 걸 말씀. 그래서 홍명희는 김일성이가 죽이지 않고 남한 출신이지만 홍명희만은 죽이질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북한 땅에서 목숨을 다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홍명희는 이제 임꺽정이라는 소설도 썼던 인물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1919년 5월 안창호가 상하이로 오자 다시 안창호를 만나 그의 민족운동에 크게 공명하여 안창호를 보조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의 창립 발기인이 되고 독립신문의 사장 겸 편집국장 주필에 취임하고 애국적 계몽의 논설을 많이 쓰면서 안창호의 인도로 주요한 박현환 등과 독서 정조와 기도를 함으로써 수양생활에 힘썼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하면서 상하이에 있을 때 그는 실력 양성을 부르짖으며 독립국민의 자격자를 키우라라는 안창호의 권고에 감화하여 이광수는 1920년 흥사단에 가입하고 문학활동과 저술을 통한 국민계몽을 하기도 하였다. 여러분들 안창호 아시죠? 이게 안창호입니다. 독립운동가죠, 안창호가. 해군의 요즘 군함에, 해군에서 운영하는 군함에 안창호함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은 군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군이 군함에 안창호라는 이름까지 붙일 정도이니까 안창호라는 인물도 우리나라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그런 인물이었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1919년부터 그는 잡지 독립지를 발행하였고 사장 겸 주필이었고 또한 임시정부 사료 편찬위원회 주임이었다. 그는 이 잡지를 통해 임시정부의 사실을 알렸으며 대한민국의 자주성과 우수한 민족문화를 소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출판 부장으로 주요한을 기자로는 조동호 등을 역임하였다. 독립은 창간 후 주 2, 3회 발간하였으나 자금난이 심해지자 그는 1925년 189호를 마지막으로 폐간하고 말았다.
그는 국내에 보내는 선전 홍보물을 통해 국내 지식인들이 적극적인 독립운동 참여를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그는 실천하지 않는 지식인, 행동하지 않는 지식인은 무지한 자들만 못하다, 배움의 의미를 알 수 없다며 분노하였다. 그러니까 그 이광수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뭐 행동하는 양심이다, 이런 그 단어를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 사용했잖아요. 그와 비슷한 겁니다. 이광수는 행동하는 지식인, 그거를 모토로 삼았다는 것이죠. 행동하지 않는 지식인은 무지한 자들만 못하다, 이런 것을 이제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을 얼마나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탁상머리 앉아서 이렇게 탁상머리 앉아서 이 논리만 하는 거는 이건 죽은 지식이다. 행동하는 지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920년에는 상하이 임시정부를 찾아온 소년 김산 등을 만났다. 그러나 김산은 곧 무정부주의자와 의회 열단 등과 가까이 지내게 된다. 1920년 2월 김이렵, 나혜석, 이 여자가 그 나혜석인데, 이 나혜석이도 이광수를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이 나혜석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화가입니다. 여성 잡지 신여자지를 창간하자 이광수는 김이렵, 나혜석, 김명순, 정칠성, 박인덕 등과 함께 신여자지 필진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신여자지는 재정난으로 사후를 끝으로 폐관되고 만다. 임정일에 대해서 그는 많은 일에 적극적인 활동, 발언을 하여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1919년 9월 임정통합 개편 때는 공보국장직을 사임하고 임정사료편찬위원회 한 사람으로 역사서 편수를 담당하였다. 1920년 7월 국내에서 간행된 잡지 폐허지의 동인으로 참여, 원고를 국내로 송고, 택배로 붙여서 발표하였으나 폐허지는 반일 사상을 고취한다는 이유로 총독부에 의해 곧 폐간당하고 만다. 독립운동에 대한 회의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임시정부 직원 시절의 이광수입니다.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시절이 이광수입니다. 독립운동에 대한 회의론. 그러나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된 조선인 대표들은 출입조차 거부당했다. 이광수가 기대한 것처럼 조선 독립은 쉽사리 실현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독립의 기회는 찾아올 것 같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되었던 조선인 대표들이 이 회의장에 출입조차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조선 대표들이 이렇게 어떤 국제회의나 이런 데에 참여하려면은 일본이 공작을 벌이는 겁니다. 참여를 못하게. 그래서 조선인 대표들이 아예 회의장에도 들어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상설, 이위종 이런 사람들이 왜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갔었댔잖아요.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일본이 이 조선을 부당하게 점령했다, 이런 것을 세계 만방에 공표하려고 갔었다가 그것도 역시 일본의 공작으로 회의장에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설인가 뭐 이렇게 자기 배를 이렇게 칼로 그었다잖아요. 칼로 그어가지고 내장을 꺼내가지고 막 뿌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거죠. 곳곳마다 이 조선 대표들이 독립을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면은 미리 이 선수를 쳐가지고 그거를 방해하는 겁니다, 일본이. 파리 강화 회의도 그런 식이 된 거죠. 일본은 패전국이 아니라 연합국의 한 나라요. 승전국 측에 속해 있었으며 국력도 나날이 강해지고 국제적 지위도 날로 높아져 갔다. 그러나 그러한 일본으로부터 조선이 독립을 쟁취한다는 것은 거의
희망이 없는 일로 보였다. 이광수는 조선사회에 만연한 요령과 술수, 위선, 속임수 등의 좌절을 절망하였다. 요령과 술수, 속임수를 걷어내지 않고는 독립을 할 수가 없으며 독립한다 손치더라도 그러한 독립은 오래 갈 수 없다며 절규하였다. 이광수는 정신적으로 점점 지치기 시작하였다. 한 1년간은 도산 안창호와 함께 방으로도 자취생활도 하고 또 이리저리 생활의 방편을 찾아서 중국 신문에 구직 광고를 내기까지 했다. 생활고와 함께 국내에 밀파되었던 비밀 요원들로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에 무관심한 민중들이 현실을 접하면서 실망했다. 근데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민족문제연구소가 좌파 단체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민족문제, 그러니까 좌파들이 하는 행태라는 게 그겁니다. 대한민국의 유력한 그 인사들을 친일파라는 딱지를 붙여서 매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좌파들의 전형적인 수법인데, 그래서 그 민족문제연구소라는 단체가 좌파 단체인데, 거기 보면은 친일파로 등재된 인물 중에 박정희도 이름이 올라 있고, 하여튼 이 대한민국에 지대한 공헌을 세운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거의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대한 공헌을 세운 사람들을 다 친일파 딱지를 붙여서 매장을 시키려는 것이 이제 좌파들의 음모죠. 거기에 이광수도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선에 이름이 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친일파 노릇을 했냐면은, 이 사람들은 조선이 독립한다는 생각, 독립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일본 제국이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의 독립이란 건 영원히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일본이 너무나 일본이 장대해지고 세력이 왕성해지니까 일본이 청일전쟁에서도 승리했죠. 러일전쟁에도 승리했죠. 그 다음에 동남아의 허런 섬나라들을 다 일본이 다 점령한 겁니다. 필리핀 이런 거. 야, 이거 일본이 참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일본이 영원히 갈 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친일을 했던 겁니다. 근데 좀 어처구니 없게도 이렇게 일본이 무너졌던 것이죠. 그렇게 일본이 한순간에 무너지려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친일파로 돌아섰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광수도 그런 시기였던 거죠. 1920년에 이광수는 흥사단 상하이 조계의 임시반장을 맡기도 하는데, 1920년 여름방학 무렵 일본에서 허영숙이 이광수를 찾아왔다. 허영숙의 상하이 임시정부 방문은 당시 상해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논란거리를 만들었다 한다. 월탄 박종화는 이 사람이 박종화인데, 이 사람도 이제 글 쓰는 사람이에요. 월탄 박종화.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이제 금삼의 피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의 일기에서 이광수가 이때 허영숙으로 인해 조선 총독부에 매수당한 것은 아닌가 의심하는 기록을 남겼다. 조선 총독부의 사주를 받은 허영숙이 이광수에게 총독부의 신변 보장을 언질받고 이를 설득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품기도 했다. 박종화에 의하면 이 소문이 확산되면서 허영숙의 첫 애인 진학문은 충격을 받고 홧김에 일본 여자와 결혼해 버렸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허영숙이한테는 그 첫 애인이 있었네요. 이 진학문이라는 사람이 이 허영숙의 첫 애인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그림이 이제 진학문의 모습이죠. 그의 생활이 어려워진 것과 함께 임정의 재정 형편도 점차 어려워졌다. 1920년 말 재정난으로 사료편찬위원회가 해산되고 독립신문도 속간이 어렵게 되었다.
이광수는 임정으로부터 제네바 주재 대표로 선임되었으나 여비 사정으로 떠나지 못했다. 건강이 악화되어 안창호의 적극 주선으로 병원에 입원한 일도 있었다. 이 무렵부터 이광수는 점점 동요하기 시작했다. 이대로 희망 없는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인지 어떤지에 관해 그는 점차 깊은 회의에 빠졌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부의 파벌 다툼과 독립운동단체와 파벌 간의 이권 다툼 등도 점차 그에게 독립운동에 대한 회의감과 환멸감을 강화시켰다. 여러분, 임정이 임시정부가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조직이 이제 탄생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임시정부가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또 이제 갈등이 생기고 파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시정부가 심한 내분에 나중에는 휩싸이게 됐던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임시정부뿐만이 아니고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뭉쳤던 단체들이 이 단체들 내부에서도 또 이제 갈등과 파벌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본 이광수는 이 독립운동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녹화한 지가 16분을 경과했습니다. 귀국 직전.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에 대한 환멸과 이제 이런 걸 느껴가지고 이제 귀국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허영수기가 이광수를 찾아서 상하이로 오게 된 것이죠. 이광수와 홍명희, 조소왕은 상하이에서 궁핍한 생활을 계속 지내왔는데 2년 뒤인 1921년 3월 이광수는 도저히 상하이 생활을 못하겠다고 선언하고는 귀국길에 오른다. 배병의 악화와 국민대표자 대회 등 임정요인과 독립운동가들 간의 파벌 다툼과 의욕 상실 등이 원인이었다. 1921년 2월 이광수가 안창호에게 귀국할 뜻을 보이자 안창호는 적극 만류하였다. 그러나 이광수는 그의 만류를 듣지 않고 귀국한다. 여러분, 임정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말이죠. 굉장한 가난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임정이 처음 조직되고 이제 파벌이 없었을 때는, 파벌 다툼이 없었을 때는 그나마 임정이 이제 순풍의 돛담배처럼 이제 운영이 됐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게 임정 내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더군다나 이승만이는 임정의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었거든요. 이승만이가 임정의 대통령으로 선출되고선도 이승만이는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서 이제 많이 생활했던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거의 모든 시간을 다 미국 가서 활동을 하고 이 상하이 임시정부 대통령 자리를 계속 비워두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임정의 간부들이 이제 이승만이한테 이제 분노를 가졌던 겁니다. 아니, 이 대통령이란 자가 이렇게 맨날 자리를 비워두고 미국에 나가 있으니 우리가 이승만이를 탄핵하자. 그래가지고 이승만이를 탄핵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자기가 임시정부의 대통령직에서 탄핵당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이승만이가 미국에 있으면서 임정의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임시정부 대통령에 탄핵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정기적으로 임정의 운영비를 송금했던 것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 순간 임정은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승만이가 미국에서 정기적으로 이 임정의 운영비를 송금을 했는데 이승만이가 탄핵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임정의 운영비를 딱 끊어버리니까 그때서부터 임정 요인들이 거지처럼 생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밥도 이렇게
중국 내에 뭐 한인들, 조선인들 이런 가정들을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 얘기가 이 김구 얘기도 나와요. 김구도 그랬다는 겁니다. 김구도 그 뭐 백범일지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거지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매일 돌아다니면서 밥 얻어먹고 그것도 밥도 못 얻어먹은 굶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렇게 궁핍한 그런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궁핍한 생활을 임정요인들이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광수도 똑같은 거죠. 이광수도 임정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뭐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중국에서 궁핍한 생활을 하고 또 임정 내부에서도 갈등과 파벌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뭐 굉장한 가난, 그다음에 갈등과 파벌에서 오는 그런 그 피로감 뭐 이런 게 이렇게 누적이 되면서 야, 독립운동의 회의를 품고 이제 귀국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제 허영수기가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독립운동과 가난, 그다음에 그 독립운동에 대한 환멸 이런 걸 느낄 때 허영수기가 이제 찾아왔던 것이죠. 이광수, 허영수 군을 방문하다. 두 사람이 같이 본국으로 갈 뜻을 말하는지라 내 이르기를 지금 압록강을 건너는 것은 적에게 항서를 제납한 민이 절대 불가하여 군 등 양 개인의 앞길에 대화를 만드는 것이라 속단적으로 행치 말고 냉정한 태도로 양심의 지배를 받아 행하라 하다. 이게 이제 안창호 일기 1921년 2월 13일자 안창호 일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허영수기가 갑자기 이광수를 찾아와 가지고 허영수기가 이광수하고 같이 이제 귀국하겠다고 안창호한테 얘기를 하니까 안창호가 이제 귀국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겁니다. 응? 자네들 말이야, 자네 두 사람들이 귀국을 하면은, 자네들 앞길에도 그렇고, 우리 조선의 앞길에도 큰 화를 부르는 일일 것이다. 귀국하지 말고, 나와 같이 계속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자.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한편 국민대표자 대회는 임정과는 다르다며 국민대표자 회의에 참여하라는 설득들도 있었지만 춘우는 모두 사양하고 귀국을 택한다. 안창호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보내주었다. 그가 상하이를 떠날 때는 안창호와 신채호만이 마중 나와 그를 배웅하였다. 그러니까 그 이광수가 상하이를 떠날 때는 딱 두 사람만이 배웅을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창호, 신채호 두 사람만이 딱 배웅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이 배웅을 나올 수밖에 없었는 게 이광수가 비록 그 임정에 참여는 했었지만은 임정 내에서도 그 파벌과 다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파벌과 반목, 파벌과 서로 이렇게 으렁거리고 반목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광수를 아끼는 사람도 얼마 없었던 것입니다. 이 임정 내에서도. 그러니까 이광수를 아끼던 사람이 이제 안창호, 신채호 딱 두 사람만 나왔던 것이죠. 마중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21년 4월 말 단신으로 상하이항을 떠나 배편으로 개성으로 귀국, 열차를 타고 가던 중 평안북도 선천군에서 검문 검속을 하던 일본인 경찰에게 체포됐으나 혐의가 없어 곧 풀려났다. 그가 불기소 처분을 받고 풀려나자 이때부터 시중에는 그가 변절자라는 의혹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4월 허영숙과 정식으로 혼인하였다. 귀국 직후 일제나 총독부의 식민 통치에 별반 정 없이 살아가는 민중들의 모습에 그는 환멸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뒤 재정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했던 이광수는 1921년 11월부터 1922년 3월까지 개벽의 논문 소년에게를 연재해서 출판법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입건되었다가 풀려났다. 1922년 종합원 교사로 초빙되어 철학, 윤리학, 심리학, 종교철학, 논리학 등을 강의했고 경성학교와 경신학교에서는 영어를 가르쳤다. 이 무렵 원각경을 탐독하면서 단편 할멈 가시를 집필했다.
이제 불운한 개인사. 지금 25분을 경과했습니다. 불운한 개인사가 나오네요. 이광수는 가훈이 기울어짐에 따라 가난을 체험하면서 청일전쟁을 겪었고 어린 나이에 부모와 할머니를 여의고 재종조부의 손에 양육되었다. 재종조부의 손에 양육되었다. 또한 동학당의 천도교가 되면서 천도교의 일을 본 탓으로 일본 헌병에 쫓겨 고향을 떠났고 일본 미국 유학의 꿈도 좌절되었다. 그는 오산학교 교원 시절에는 경술국시 망국인인 서름을 겪었고 방랑 시절 시베리아의 치타에서 1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들었으며 그 종말을 사랑의 도피처인 북경에서 알았다. 중매로 만난 본부인 백혜선과는 사랑 없는 결혼 생활에 회의감을 겪고 이혼을 결심, 하부이하에 이혼하였지만 그에게 가해진 것은 조강지처를 벌인 인간, 타락한 인간, 향락과 음란의 상징이라는 꼴이 피었다. 또한 결혼할 자유가 있고 이혼할 자유도 있다는 그의 견해와 그가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점 등을 들어 그를 멸시하였다. 그리고 이광수의 생모 충주 김씨가 세 번째 부인이라는 점을 들어 그는 서자로 취급당하고 무시당했다. 또한 1919년 1월부터 국내의 지식인들과 민중들에게 독립운동에 참여할 것을 적극 호소했지만 이 역시 무시되었다. 어려서부터 폐렴과 결핵, 손발 동상 등의 질병을 앓았는데 치료 시기를 놓쳐 평생 고생하였다. 후처가 허영숙의 극진한 간호로 위기를 여러 번 모면하였다. 그러나 동료 문인들이나 독립운동가들은 허영숙이 그를 타락시켰다며 못마땅하게 여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매 조강지처였던 백계생과는 이제 이혼을 했다는 것이죠. 조강지처와 이혼을 하니까 어떤 이제 그 비난이 쏟아지냐면은 타락한 인간, 향락과 음란의 상징이다. 이광수는 타락과 향락, 음란을 쫓아서 조강지처를 벌였다. 뭐 이러한 갖가지 욕이 이제 이광수한테 계속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러고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허영숙이까지 이제 비난을 했다는 것이죠. 허영숙이가 이광수를 꼬셔가지고 조강지처를 내버리게 했고, 또 허영숙이가 이광수를 꼬셔가지고 뭐 독립운동도 이제 못하게 만들었고, 독립운동을 중단하고 그 자기 치마 폭에 이광수를 감싸는 그런 짓을 허영숙이 했다 해가지고 허영숙이까지 이제 비난한 지경에 이르렀다. 춘호는 허영숙과의 사이에 이남 이녀를 두었다. 맏아들 봉근은 8살 때 잃었다. 두 번의 결혼에서 얻은 자녀들은 대부분 요절하였고 아들 이영건, 딸 이정화 등만이 살아남았다. 춘호는 아이들에게 더없이 자상한 아버지였던 듯하다. 틈만 나면 허생전, 율곡 선생, 원효대사 이야기를 해줬고 아이의 친구들이 놀러오면 함께 끼어 노래를 부르고 윷놀이도 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아이들은 늘 아버지 편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7식구, 전번에 내가 7식구라고 했잖아요. 허영숙과 이광숙이 낳은 그 자식들이 5남매였다. 그리고 그 5남매에다가 부부 둘을 합치면 7식구였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5남매가 모두 죽고 4남매, 그러니까 4남매만 남았던 것이죠. 2남 2녀. 5남매였었는데 모두도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 하나, 딸 하나만이 살아남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2남매만이 살아남았다. 아들 하나에 딸 하나만이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전번에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이광수 시대에는 그 대부분이 그 영아들이 어렸을 때 죽었습니다. 어렸을 때 뭐 각종 전염병 이런 걸로 죽었죠. 그러니까 영아 때는 이 사람이 면역 체계가 발달하기 전이거든요.
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완성이 되기 전이니까 흔히 그 어렸을 때 많이 질병으로 죽습니다. 이게 이광수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 전반적인 사회가 다 그랬습니다. 누구나가 애를 낳으면은 그 애가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광수도 그랬는데 그래서 이광수도 뭐 아들, 딸을 많이 낳았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 하나에 딸 하나만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에 딸 하나, 그러니까 이영근과 이정화 요 남매가 전부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과 딸이 전부 미국에서 이제 교수가 되었죠. 그래가지고 허영숙이가 나중에 이제 늙어서 이 자식들을 찾아서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과 같이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근데 그 자식들 이 딸 이정화가 이제 80대 노인이 되었을 때 조선일보 우리나라 귀국해가지고 조선일보 기자와 이제 인터뷰했던 그런 그 글을 읽어보면은 허영숙이는 말이죠. 그 이광수 그 제사를 꼬박꼬박 지냈다는 겁니다. 그 미국에 이주해서 그 자식들과 같이 생활하면서도 이광수 제사를 잊지 않고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허영숙이가 얼마나 그 이광수를 좋아했었나 이런 것을 그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귀국과 방황, 귀국 직후 폐질환으로 요양하였으나 병세가 완화되는 뒤에는 독립운동의 실패와 임시정부의 혼란, 협력해서 살아가는 민중들의 모습 등을 보며 정신적으로 방황하였다. 1921년 말과 1923년 두 차례에 걸쳐 이광수는 금강산을 방문하고 기행문인 금강산 유기를 지었다. 여기에는 장안사, 유점사 등 한국전쟁 때 유실된 사찰과 사라진 기암괴석의 존재를 정밀하게 묘사했다. 1922년 1월 9일 박정화, 현진건, 이상화 등과 함께 잡지 백조지의 필진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 (1919년경) 아내 허영숙이 상하이에서 이광수를 찾아왔을 때 아내와 함께 돌아오다가 일설에는 홀로 돌아왔다고도 한다. 선천에서 일본 경찰에게 붙잡혔다가 불기소 처분으로 풀려난 뒤에는 변절자로 비난받았다. 이에 대해 이광수가 상하이에 가기 전부터 총독부와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는 의견과 이광수와 상해 임시정부를 이간질하려는 총독부의 책략이었다는 의견이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1922년 그는 불교에 귀의하여 승려문인 석전 박한영을 찾아갔다. 그는 박한영의 지도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과 서예와 한시 지는 법을 배웠고 이 박한영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여기는 그 작곡가라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 박한영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불교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불교 이론에 아주 박학한 그런 사람이기도 했었죠. 그의 불교 전문 강원에도 출입하며 설법을 들었다. 1926년 무렵 박한영은 서울 안암동 개운사 대원암에 개설한 불교 전문 강원에서 신석정, 서정주, 이광수, 조지훈, 김달진 등을 지도했으며 3,000수에 이르는 한시를 남겼다. 서정주는 매우 견디기 어려운 한밤중에 홀로 깨어 고민하는 데의 언저리쯤에는 반드시 다시 이분의 깊은 도해를 돌이켜 생각하곤 어머니 품속에 파묻히는 아이처럼 파묻히는 새로 살 힘을 얻었다고 해고했다. 이광수는 일시적으로 승려가 되려고 했지만 박한영은 그대는 죽노릇 할 사람은 아니라며 설득해서 되돌려 보낸다. 심리적 안정을 회복한 그는 이후 문필 활동과 사회활동에 전념한다. 귀국 이후 그는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등의 기사를 쓰거나 칼럼과 논설과 소설을 송고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한때는 이광수가
그 승려가 되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중이 되려고 했었었는데 이 박한영이라는 그 아주 그 불교 이론의 아주 박학한 그런 승려가 이 박한영이도 한해 중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승려였었는데 학생이었죠. 굉장히 이 불교 경전이나 이론에 굉장히 박학한 그런 그 학생이었었는데 이 박한영이라는 사람이 적극 말렸다는 겁니다. 이 자네는 말이야. 자네는 중생활할 사람이 아니야. 중이 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말렸다는 겁니다. 1922년 초부터 경신학교 교사로 출강하며 영어를 가르쳤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사회가 너무 가난했잖아요. 국가 자체가 일본의 이 식민지였으니까 가난하고 여러 가지 그 원인으로 인해서 이광수도 이제 그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고 싶어 하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한영이라는 그 학생이 말렸다는 거죠. 자네는 어딜 보나 중이 될 사람은 아니네. 그러니까 중이 되지 마라 이렇게 말렸다는 겁니다. 이 스님들 중에서도 이 스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오면 이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이 새로 이제 사람이 오잖아요. 새로 사람이 이제 머리 깎고 내가 스님이 되고 싶다 하고 절에 찾아오면은 여러 각도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과연 이제 스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는가, 성품이 있는가 이런 걸 여러 번 테스트를 합니다. 그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관상이 어떤가 이런 것도 많이 보는 거죠. 그런데 이광수 저놈은 그때 당시 꽤나 그 일본 와세다 대학 비록 졸업은 못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와세다 대학까지 다녔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평소에 여자들이 많이 따랐거든. 주광지초 백혜수 누님도 있었고 그 외에도 지식인 여자들이 많이 따른다는 그런 걸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중이 되지 말라. 중이 되면은 정말 이 여자 품도 모르고 한평생 이렇게 수절한다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당신은 중할 사람이 아니야. 중로로 달 사람이 아니야. 이랬다는 거죠. 그게 말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이죠. 이 페니스 달린 남자는 그런 내가 전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또 좀 재미난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페니스 달린 남자라는 짐승은 말이죠. 이 여자를 얻는다는 것을 이쁜 여자를 얻으면 말이죠.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갖는 겁니다. 이 페니스 달린 남자라는 짐승은 이쁜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이게 다 내 세상인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장가간 놈들이 그래서 껍치는 거예요. 야, 내가 장가 갔으니까 이제 출세했다. 장가간 걸 출세한 걸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장가 못 간 사람은 저 불쌍한 인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니 해도 부부 사랑이 최고다 이런 얘기도 이런 속담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뭡니까? 이 섹스하는 기쁨. 이것도 큰 기쁨이다 이거죠. 인생살이에 있어서. 그러니까 좋아하는 아내와 이렇게 아주 그 친한 섹스를 나누는 거. 이것도 페니스 찬 순놈으로서는 참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 이거죠. 근데 스님이면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없고 이런 사람이야. 여자도 없고 가난하고 어디 학력도 별로 화려하지 못하고 어디 남의 집 모습만 살았어. 이런 사람이 중이 되겠다고 하면 오케이가 나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 저 사람이 사회에서 살아봐야 별 그게 없겠어. 그러니까 자네 같은 사람은 중이 돼서 절에서 사는 게 좋아. 이렇게 받아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놈이
와세다 대학까지 다녔지. 이광수가 어디 가나 이렇게 소문이 따라다니거든. 이광수한테는 여자들이 많이 이렇게 좋아한다는 소문이 자꾸 따라다니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자네는 충고를 하지 마라. 사회에 나가서 이쁜 여자와 결혼해서 그렇게 잘 살아라 이런 얘기죠. 이제 이런 차원에서 반대한 겁니다. 지금 말이죠. 지금 40분을 경과했네요. 이게 자꾸 이제 이렇게 조금 하다 보면 또 40분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사회 활동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음